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오늘은 시장이 주는 신호가 시그널인지 노이즈인지에 대한 것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267쪽입니다. 집단지성에 대한 환상. 앞서 마이클 모브신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판단이 집단적 판단보다 열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단적 판단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폭발했을 때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는 이륙하고 72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저도 이때 기억나거든요. 여자 수학 선생님이 같이 탔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1998년 경제학자 마이클 멀로니와 해럴드 멀헤린이 당시 시장의 반응을 연구했는데요. 사고 직후 사고의 원인이었던 O형 고리를 제조한 모튼 티오콜의 주가가 다른 왕복선 관련주보다 더 극심하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감소분 2억 달러는 나중에 회사가 그 사고로 입은 피해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사고의 원인이 O형 고리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시점은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만 시장은 단 몇 분 만에 반응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다수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대체로 뛰어나기는 합니다. 개인이 집단을 이기기 어렵다는 가설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여기서 팀장이 한마디, 한국인들은 더 심하죠. 예로부터 좋은 게 좋은 거다,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거에는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독자적인 사고와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훈련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단적 사고, 집단적 행동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죠. 갑자기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명연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성공한 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역행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인데 참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결국은 남들과 똑같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투자를 하게 되면 포모밖에 날 수가 없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전통적으로 강력한 가설은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7장에서 이 가설에 대해 설명드렸지요. 시장이 효율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는 가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즉 가격과 가치는 대부분의 경우 일치한다는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얼핏 그럴싸하지만 이 가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 연구상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가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연구가 무의미해집니다. 경제학에서 흔히 쓰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가정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효율적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해야만 가격을 이용한 연구에서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또는 딥러닝은 집단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되는 가설을 전제합니다. 앞서 주식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한 이유를 진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자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는 시도입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잘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편향이 없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아무리 정보 습득 능력이 좋아졌다 한들 그 정보를 취합하는 인간 개개인의 가용 시간과 연산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재기성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부정적 피드백이 상시 작동해 주어야 서로의 편향을 상쇄할 수 있죠.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피드백이 뒤섞일 뿐더러 긍정적 피드백은 순환 참조를 위해 서로 편향과 잘못된 확신을 더욱 강화합니다. 적응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앤드류 로 교수는 이런 상황을 멋진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체중계가 고장났다면 체중을 여러 번 잰다고 측정 결과가 정확해지진 않을 것이다. 빅데이터 또는 딥러닝이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정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인가? 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체스 게임에서 승리하리라는 전제는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라는 과제보다는 어렵지만 룰이 명확하고 나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량이 동일합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승리와 패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주식시장은 프랙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만 각자는 서로 다른 게임을 합니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오늘 손실이 났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투자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적 분석 기법은 과거 데이터가 모집단 전체를 반영하고 있어야 잘 작동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는 일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 또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집단 지성이나 딥러닝 같은 참신한 기법에 기대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측은 원래 어렵습니다. 기계의 예측력이 언젠가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세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FOMC 금리 발표한 날이었는데 시장의 예측과는 상관없이 오늘 엄청 흘러내렸죠. 끝나고 제가 미역국 영상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죠. 자, 신호와 소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법, 즉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하는 법에 대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하는 대답은 늘 동일합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투자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투자했느냐에 따라 동일한 뉴스가 신호일 수 있고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1개월 안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호재를 기대하고 주식을 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호재가 취소되거나 무의미해졌다면 코로나 사태는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시그널, 신호입니다. 만약 3년 이상을 바라보고 기업의 장기적인 시장에 베팅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면 이 사태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무시해도 될 소음이거나 비중을 늘릴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메신저 앱으로 공시 정보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온종일 투자업에 종사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 정보들을 모두 추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보다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정보를 다루는 배경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따름이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흔히 정보라고 부르는 개념은 팩트, 해석, 전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취급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첫째, 팩트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MC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어떤 트윗을 포스팅했다거나 하는 시간들이죠. 사건들이죠. 또는 FOMC의 권한이나 미국과 중동의 관계 등 이 세상을 이루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팩트는 참과 거짓만 구분하면 됩니다. 둘째는 해석입니다. FOMC가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시다. 오늘은 동결했죠. 그 결정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금리 인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겠죠. 중앙은행이 하는 일도 알아야겠고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어떻게 관계하고 다른지도 알아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는 건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해서인데 유동성을 왜 늘려야 하는지, 지금 경제 상황이 중앙은행이 개입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해석 또한 팩트보다는 어렵지만 취합하는 데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컨텐츠에는 그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함께 설명해 줍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으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계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셋째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는 전망 또는 예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복잡계의 전문가는 의사와 다릅니다. 병이 나면 제가 치료하는 것보다 의사가 치료하는 게 100번 나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나 증시 전망은 전혀 다릅니다. 3개월 후는요. 누군가는 맞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틀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팩트와 해석을 수집하는 이유는 결국 미래를 전망해서 베팅하기 위함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1년 후에 주가가 올라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격대면 그 사람들이 비싸서 부담스러운 주가라고 느낄까요? 반대로 1년 후에 주가가 내려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가격대면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이게 이 홍진채 이 천재의 주식 투자하는 법의 엑기스입니다.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자꾸 까먹지만, 사람들은 한 단계 더 깊이 나가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일 주식 오를까? 내일 내릴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거 테스트 해봤거든요.
최근에 한번 제가 일부러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내일 테슬라 주식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하면 조회수가 장난 아니야. 내용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좀 내용 넣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감각적이고 그냥 낚시질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 조회수 100회도 안 나오잖아요. 왜요? 재미없거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진짜는 여기 있다니까요. 저자 홍진채는 천재예요. 주식 천재. 82년생인데. 근데 그 천재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사람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주식의 심리성이죠. 비싸다고 느낄 만한 가격대는 얼마인지, 싸다고 느낄 가능성이 얼마인지 이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 출연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맞히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근거가 무엇이냐입니다. 인간의 사고 과정에는 확증 편향이 개입됩니다. 먼저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끼워 맞추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주식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미 사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춰요. 이미 숏을 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요. 그러니 주식을 잘하나. 그렇게 주식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못하고 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그 근거를 찾아보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승했던 일단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찾아보는 방법이죠. 이 과정에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의 근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실제 가격의 변화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정보인 해석은 누가 옳았는지 끝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망은 타임라인과 진폭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누가 얼마나 맞췄는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어떤 전망을 했을 때 그 근거를 내가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나에게 쌓이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저 다른 예언가를 계속 추정할 따름이죠. 예언이 늘 맞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 예언가를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틀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다른 예언가를 또 쫓아다니거나 하는 식으로 할 건가요?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개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지. 대다수의 개미들 사고하기를 싫어해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미국에 사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저도 미국 생활 20년 차 되니까 너무 머리가 돌대가리가 돼. 여기가 사람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 미국 사회가 생각 없이 살게끔 만들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미국이 정한 사회 규칙에 어긋나지만 않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못해. 한국은 너무 사람을 쥐어짜. 사회적 스트레스도 많고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한국은 다 조급증 환자로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계속 발견하는 우리와 이 저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고하는 주식 투자와 사고하지 않는 주식 투자. 사고하는 주식 투자와 생각 없이 하는 주식 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미즈노는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미들이 1차적으로 다 물갈이 됐다는 거 아세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숏에 대한 얘기 꺼내잖아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뭐 그 잘못 꺼냈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지금 사라져버린 유튜버도 있죠. 왜 한국은 공매도에 대한 그게 되게 강하고 네가 뭔데 막. 요즘도 가끔 등장하는 날파리들 있죠. 예. 가끔 엔비디아 내려간다 그러면 와이씨.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식 유튜버들이 숏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롱숏 미국 주식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 뭐 자기들끼리 채팅창에서 좀 싸우긴 하지만 대놓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물갈이가 다 된 거예요.
네가 뭔데 쇼 타는 사람들 다 죽은 거야. 물갈이가 싹 됐죠. 한 단계 저는 한 단계 성숙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거죠. 자, 그렇다면 야, 이제 여러분 방향이 잡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그널과 노이즈만 구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투자 하셔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무엇이니? 제가 가끔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할 때 뭐 이제 대부분 확증 편향적 투자를 하지요. 대부분. 뭐 당연이라는 말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내려가죠 해서 숏을 쳤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하고 롱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봐요. 그 당연히의 근거가 뭔데? 왜 당연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이제 A반이나 챔피언한테 물어보죠. 대답을 못해요. 그때 깨닫죠. 잘못했구나. 설명을 못하는 근거도 없는 당연히가 어딨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유 많이 먹으면 설사하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왜 당연하냐고요? 많이 먹어보세요. 하나하나. 그쵸? 아니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왜 당연하지? 중력의 법칙 몰라? 중력의 법칙.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게 당연한 거지. 왜 여러분의 확증 편향적 사고가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도 여러분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 책 정독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천재와 대화를 하면 천재의 DNA가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